신청 주셔가지고요. 문제도 잘 알려주시고 2부로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디지매드 17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큰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데이터 드리븐 헬스케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하여튼 뭐 되게 다양한 지금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전체든 마이크로바이옴이든 프로테오믹이든 이런 핏빛 같은 거 다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탑다운이 있고 바텀업이 있을 것 같은데 탑다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겁니다. 예를 들면 먼저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모으는 거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게 바텀업인데 오늘 들려는 바텀업 얘기인데요. 이게 되게 약간 황당하기도 하지만 지금 시대에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일단 전부 다 모으는 겁니다. 가능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일단 모아놓으면 뭐라도 나오겠지. 이게 이제 그 바텀업 방식인데 이런 트렌드를 따르는 기업이나 혹은 그 연구조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여기 발표했었던 최근에 네이처바이오텍에 이제 지난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논문으로 나왔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시애틀에 있는 ISB라고 하죠. Institute for System Biology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한 내용들이고요. 뭐 사이언티픽 웰리스라고 하는데 어떤 식의 내용이냐면 이런 국가 과제에서 이게 100K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0만 명이죠. 10만 명의 사람에 대해 가지고 되게 많은 데이터를 일단 모아서 모으면 뭐라도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번에 논문 나왔던 게 뭐냐고 하면은 10만 명까지 다 하지는 못했고 그 중에 이제 100명만 일단 먼저 해가지고 논문을 낸 겁니다. 그게 네이처바이오텍에 나갔던 요 논문인데요. 사실 이게 보면 논문 내용을 제가 다 되게 많은 주로 이제 바이오마커 얘기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이해를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그 빅네임이 한 명 있는데 리로이 후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시스템즈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분야를 시스템 생물학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일일 텐데 그 분야를 만드신 분 중에 한 명이고 사실 제가 원래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게 그런 분야라서 제가 아마 계속 공부를 했으면 전 지금 도망 나갔지만 또 제가 여기 포닥 가고 싶어가지고 많이 알아봤던 그런 학교 연구소이기도 한데 여기 사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었고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파이오니어 100 해가지고 파일럿으로 지금 100명 먼저 한 거를 이제 100명의 웰리스 프로젝트를 이제 퍼블리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했던 장표인데 되게 다양한 것들을 다 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지놈도 있고 랩도 있고 마이크로바이옴도 있고 셀프 트래킹도 있는데 이게 제가 정리한 것이 108명한테 해가지고서 되게 재밌는 게 총 9달을 했는데요. 3개월씩 끊어가지고 했고 3개월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걸 한번 했겠지만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서 코칭을 또 했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어떤 식이냐면 이게 이제 시간표인데 처음에 인트로 등록해가지고서 한번 다 측정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측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가 코칭하면서 3개월 지나고 라운드 2에 또 한 번 더 측정하고 거기 맞춰가지고 또 건강 코칭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라운드 또 측정하고 9개월 지나고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이 어떻게 바뀔까, 개선이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항목들을 보게 되면 카디오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인플라메이션도 있고 이렇게 누트리션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지네틱 프로테오믹 이거는 핏빛이고요. 이건 마이크로바이옴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측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뭘 할 것이냐 보면 사실은 이렇게 되게 큰 그림을 가지고 했는데 또 나온 걸 보면 또 약간 이게 저거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였냐면 이게 되게 많은 많은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 항목들 중에서 짝을 지어가지고서 제일 두 개 코릴레이션 높은 페어를 정한 거죠. 그래서 탑 100개, 가장 코릴레이션 높은 거 100개를 이렇게 조롬이
원에 해놓고 선으로 이렇게 두 개 이은 게 이제 코레레이션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테오믹, 메타볼로믹, 지네틱, 뭐 마이크로바이옴, 클리니컬 랩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되게 상관없어 보이는 거 두 가지라고 하더라도 108명 중에서 그리고 9개월 동안 해보게 되면 뭐 여기 있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두 개가 관련되어 있다. 설명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observation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리로이 박사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주로 이제 오믹스 뭐 체학, 유전체학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서로 다른 오믹스 데이터를 중에서도 뭔가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일단 뭐 이게 유형으로 비슷한 환자들을 묶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묶어가지고 보면 그 클러스터를 또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질병으로 묶여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가장 큰 클러스터가 이렇게 이제 이게 버티스가 이 정도 있고 엣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인데, 요게 이제 아마 요거 전체가 이제 이 클러스터입니다. 요게 이제 묶여진 게 이런 클러스터인데, 카디오 메타볼릭 헬스와 관련된 것이어서 가장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뭐 클리니컬 아날리시스 중에서 제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프로테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게 이제 허브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놈들이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뭐 이게 어떤 것들은 좀 바이올로지컬하게 설명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설명 안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클러스터를 모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제 모아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되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게 탑다운으로 간다고 했는데 전체 경향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보면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9개월 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 환자들이 개선이 되는가를 이제 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실제 P-value로 서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선이 많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 P-value가 아니고 하여튼 뭐 P-value로 서팅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헬스 에어리아 쪽에서 요건 크게 묶은 유형이고, 영양이든 당뇨든 뭐 카디오바스쿨러든 이렇게 인플라메이션 이렇게 묶은 것이고, 여기 실제 어떤 수치가 더 개선되었느냐, 그리고 108명 중에서 몇 명이 이렇게 개선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수치가 이렇게 9개월 동안 3라운드 돌리는 동안에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코치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수치를 이제 그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 할당에서 아니면 이제 공부 할당이나 아니면 이제 당화혈색소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게 뭐 DPP 프로그램을 이제 권고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눠 보니까 실제 아니면 이제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카테고리를 나눠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먹는 거나 운동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눴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표에 나오는 것들이 가장 크게 개선 효과가 있던 것들이 보면 뭐 바이타민 D나 머큐리 같은 것들이나 당화혈색소나 이런 것들, 그리고 주로 콜레스테롤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뭐 큰 프로그램을 다 하지 못했지만 100명 정도로 파일럿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논문을 읽은 지가 돼가지고 헷갈리네요.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기 첫 회를 했을 때에 여기 N수가 약간 더 는 것 같은데 논문 나온 이후에 이런 정도에서 어떤 질병들이 있었냐,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병들에 대해 가지고 더 이제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니 본 것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코릴레이션을 보거나 뭐 트렌드를 보거나 아니면 뭐 아웃라이어들을 봐가지고 새로운 바이오마커 찾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던 연구가 이런 연구들인데, 예를 들면 뭐 파클리 펜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아웃라이어들 봐가지고서 뭔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뭐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연구의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뭔가 큰 목표이고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논문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좀 멀리 있는 내용 같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 이게 논문에는 아마 안 나오는 내용 같은데, 결국에 이게 여러 가지 수치를 막 수정을 해보게 되면 걔들을 결국에 다 분석하려면 사람이 하지 못할 테고 인공지능이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런 뭐그 확률 맵 같은 거 그려가지고서 서로 이런 뭐 여러 가지 수치들 사이에서의 그 상관관계든 확률이든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가서 이거 다 분석 어떻게 할 거냐 인공지능 같은 거 좀 했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되게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해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냥 사람이 다 분석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뭐 이런 방식에 되게 근본적으로 좀 약간 더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이건 제 개인 얘기이기도 한데 되게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게 논문에 보면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그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등산하다가 이제 발목을 다쳤어요. 연골에 데미지가 갔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피 검사를 해보게 되니까 그 페르틴 철 관련 수치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높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상 범위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 환자가 이제 이런 식의 그 유전 변이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변이냐고 하면은 이런 혈색소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높이는 그 유전 변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보면 철에 대한 대사의 이상이 생겨가지고 음식으로 먹으면 그 철이 너무 많이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장기 손상도 있고 뭐 종양도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원래 이 연구에서 유전 정보 분석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의사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진단하고서 이런 거 처방했더니 이제 뭐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왜 제가 관심 있냐고 하면 제가 이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아무튼 뭐 또 다른 변이이긴 한데요. 이게 제 23andMe 제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 알게 된 질병인데 이게 캐리어 테스트 한 것이었고 대부분이 없는데 아까 보셨던 혈색소증에 대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방금 이제 그 환자가 가진 변이는 아니고 하여튼 뭐 아주 위험한 변이는 아닌데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보다가 저 질병에서 많이 봤는데 보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저는 두 쌍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캐리어인데 아까 환자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가장 위험한 거 투카피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정도여가지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적용 가능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드리븐 헬스케어에서 바텀업으로 하는 모든 데이터 다 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 방금 보여드린 그 연구인데 되게 많습니다. 다른 것도 보시게 되면 구글이 하고 있죠. 버릴리 이제 구글의 알파벳의 자회사로 이제 버릴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이라고 해가지고서 거의 똑같은 컨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원래 의학 연구가 질병에 걸려야지만 우리가 뭔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들은 아예 질병을 치료하려면 아예 건강한 상태가 정말 뭐냐 그걸 알아야지 안 되냐고 해가지고서 그걸 다시 정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게 얘들 목표라고 하고 있고 4년 동안에 10,000명의 이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애들이 하는 거죠. 기업이 하기에는 되게 이상한 저게 돈이 될까 과연 의문이 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심박수든 수면 패턴이든 유전 정보든 감정이든 진료 기록, 가족력, 랩 테스트 다 해가지고서 이제 본다는 것이고 이번 헬스 2.0에서도 이분이 이제 브라이언 오티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버릴리 CTO인데 나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제 책에 보면 스마트 컨택트 렌즈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분이 이제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계시다가 컨택트 렌즈 연구하다가 이제 왔던 이분인데 이런 분이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버릴리가 보면 이런 베이스라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웨어러블까지 이거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터디 와치라고 하는 올해 중순쯤에 이제 공개된 건데 되게 단순하죠. 근데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갑니다. 한 일주일 가는 건데 심전도, 심박수, 이게 피부 정리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 다 측정해가지고서 특히 이제 그런 파킨슨이나 이런 것들 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가 보면 아까 질문 중에도 보시면 웨어러블 같은 게 3주밖에 안 간다 그런 거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든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해야지만 더 오래 씁니다. 이게 배터리든 데이터 동기화를 너무 자주 안 하는 것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게 화려하진 않지만 되게 필요한 기능들을 환자들이 잘 쓸 수 있게 해가지고서 뭔가 사용자 경험을 되게 좋게 만드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보면 이것도 이제 되게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제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Precisely라고 하는 기업이고 린다 에비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23andMe의 원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퇴사하시고 자기 좀 놀다가 자기 기업 만들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게 프리사이슬라이라고 최근에 이름 바뀌었습니다만은 여긴 또 큐리어스라고 나오죠. 원래 이름이 이제 We Are Curious였습니다. 되게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여기 회사명을 바꾼 것 같고 홈페이지에 많이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거의 똑같은 컨셉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측정해가지고서 뭐 지노타입, 피노타입, 마이크로바이옴, 인바이러먼트 다 결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노타입도 지노타입은 요즘에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힐릭스라고 하는 일루미나의 스피노프를 쓰는데 저는 되게 실망했는데 뭐 그런 힐릭스의 플랫폼에 이 앱을 올린다는 건 얘기드리고 여기 피노타입은 이제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것도 지금 되게 많은 이분을 포함해가지고 끼고 나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쓰는 거에서 사봤는데 이런 웨어러블이나 반지 웨어러블이나 핏빛 같은 것들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하느냐고 하면 여기는 보면 얘기를 이제 모던 디지즈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티즘을 하시려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되게 다차원적인 이런 지노타입을 다 합해가지고 해보게 되면 오티즘이 보면 되게 이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오티즘 스펙트럼 신드롬을 이렇게 부르는데 얘들을 뭔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뭐 얘기를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헬릭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뭐 오티즘이든 뭐 아마 이게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크로닉 파티그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런 모던 디지즈를 통해 가지고 뭐 크로닉 파티그든 오티즘이든 파킨슨이든 이런 것들을 아마 이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텀업으로 해보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름을 한번 프리사이슬리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기업이 이건데요. 이게 또 최근에 또 얘기 많이 나오죠. 아이카본엑스라고 해서 중국의 BGI라고 있습니다. 이게 유전체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또 좀 쪼그라들었는데 하여튼 원래 한때 글로벌리 봤을 때 유전체 시퀀싱을 제일 많이 했던 기업인데요. 여기에 대표였던 준왕이라고 하는 분이 창업을 했던 한 기업인데 사실 올해 초인가 한번 누가 제 아는 분이 미팅 한번 하겠냐고 해가지고 웬 듣보가 중국에서 사자 같은 놈이 와서 얘기하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미팅 하는 거였는데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이게 여기도 모든 데이터를 측정해가지고 정밀하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일단 측정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도 하겠지만 주로 이제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되게 대륙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그런 식인데 소멀로직 이런 기업들이 보면 이런 것 다 바이오마커, 이거는 이제 앞타머라고 하는 기술로 하는 진단하는 회사들인데 여기나 안티바디 있었던 회사가 같고 하여튼 뭐 바이오마커를 이제 진단할 수 있는 회사도 이제 인수까지는 아니고 투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통합하려면 플랫폼 필요한데 또 제가 책에 썼던 이제 Patients Like Me라고 하는 플랫폼에도 투자를 했었고 얘들 계획이 보면 한 5년 동안에 중국에서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이렇게 모으겠대요, 애들이.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은 이제 인공지능이 하겠다. 그래서 뭐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자회사에서 인공지능을 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기 MIT 테크 리뷰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 보면 되게 약간 허무맹랑하기도 한데 또 이걸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저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어서 근데 보면 이런 식의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100만 명,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명, 1000만 명의 데이터를 한 4, 5년 동안 계속 이제 충분히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왜냐면 아까 계속 나오는 컴플라이언스 문제 웨어러블 차가지고 3개월도 안 가는데 이게 5년 동안 애들이 자기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서 예를 들면 모을 수 있을까? 기업이? 고객이 돈을 내고서 데이터를 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게 사실 지금 보면 연구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라도 돈을 컴플라이언스 올리는 방법이 돈을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는 많이 되는 것 같은 사업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방대한 종류의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건가에 대해 가지고도 인공지능이 결국 맞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아까 첫 번째 저희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하나씩 가설을 세워가지고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세월에 갈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 또 소원 문제가 있죠. 뭔가 이렇게 뭔가 얻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뭔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얻은 걸로 사람들의 건강이나 질병에 유의미할 정도로 뭔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뭐 이렇게 맞는 뭐 바이오마크나 치료법이나 예방법 같은 게 살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돈을 이제 벌면서 해야 되는 건데 고객들이 과연 이거 돈을 내고 지불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 보면 다 건강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이 5년 동안 데이터를 이렇게 모은다는 건데 이거 하실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알 것 같은데 이거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쎄 뭐 중국에서는 되게 대륙의 기상으로 약간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되게 성공을 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텀업으로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는 아까 그 처음에 기업에 보면 제가 까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 기업이 에리벨이라고 하는 기업을 또 만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업이 그래서 요 에리벨이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인데 요거 제가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올 기업이라고 하면 이름 알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이런 그 구글도 그렇고 이 프리사이슬리도 그렇고 이 중앙에 여기 아이카본엑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다 비슷한 컨셉으로 그런 신기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이게 왜 이런 약간 무모한 도전을 하는 기업이 한국에는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또 계속 해보게 되죠. 그래서 외국에는 좀 무모해 보여도 도전하는 것들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은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되게 재미있는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기업인데요. 퓨어텍 헬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어떤 식이냐면 이게 새로운 개념의 제약회사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냐고 하면 제약회사인데 약도 만드는데요. 일반적인 약도 만드는데 주로 이제 게임이나 앱을 이용해서 치료용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최근에 말하지 그 디지털 테라피릭스라고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잠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그 중독 치료 같은 걸 하는 앱이 미국에서 FDA에서 이렇게 약으로 인허가를 받아줘 최근에 그런 것들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보면 뭐 자기들이 미래의 어떤 뭐 바이오파마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고 있는 뭐 약의 종류인데 어떤 것들은 완전히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들이기도 한데요. 요거 두 개를 보시면 요게 요거 두 개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요거는 이제 앱의 그 게임이고요. 요거는 그 목소리 그 보이스 마커라고 해가지고 이 목소리 듣고서 우울증 진단하는 뭐 그런 정도인데 첫 번째가 요게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이제 뭐 인지장애든 뭐 우울증이든 이런 것들 뭐 알츠하이머든 치료하려고 하는 목소리 게임인데 이게 알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프로젝트 에보라고 부르기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공개는 안 해가지고 이거 지금 임상 시험 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공개는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요게 이제 그 세 번째 것이 손대라고 하는 것이어서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우울증 본다는 뭐 그런 것들인데 이 알킬리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그 뭐 보트 타고 가면서 장애물 피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게임인데 이거 설명을 하시기에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와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몇 군데를 읽어봤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건 좀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게 제일 뭐 유명한 논문인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네이처 레터로 나온 논문인데 여기 어떤 주제냐고 하면은 이런 뭐 게임을 하게 되면 나이든 고령층 환자의 그 인지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논문이었습니다. 이게 UCSF에서 처음 나온 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게임인데 뭐 뉴로레이서라고 하는 3차원 비디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운전을 일단 해요. 그래서 왼손으로는 그 운전 조이스틱 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멀티태스킹을 하는 건데 사인이 뜹니다. 위에다가 그래서 이게 뭔가 뜨면 색깔이랑 모양이 정해진 게 뜨면 이제 오른손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뜨면 오른손으로 누르는 멀티태스킹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게임인데 이런 식인 건데요. 그래서 이게 운전하다가 이제 조이스틱을 하면서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위에 뭐가 뜨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뜨는데 정해진 게 뜨면 이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이제 실제 실사 생활에서 하는 그런 그 멀티태스킹을 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해보게 되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논문에 나오는 거죠. 이게 논문 그림인데요. 요 그림만 제가 요 논문 요 그림만 거의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까지 해가지고서 실제 멀티태스킹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일단 이분들이 증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실제 문제가 있음을 이제 파악을 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이 뭐냐고 하면 이제 게임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실제 멀티태스킹 방금 보여드린 게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만 모아가지고 원래 이제 훈련하기 전에는 이제 이 정도의 되게 낮은 멀티태스킹 능력이었는데 여기 한 달 정도 게임을 하면서 훈련을 받아 보니까 실제 이제 훈련받지 않은 20대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훈련을 계속 하지 않았음에도 6개월 동안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런 것을 증명한 논문이어가지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게임 인더스트리에서는 게임하면 머리 좋아진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논문으로 보여준 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이제 실제 게임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걸 증명했던 뭐 최초의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있다는 것이고, 아무 게임이나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보면 효과 없는 게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 이게 브레인 액티비티를 봤을 때에도 이게 이제 나이 드신 젊은 분들인데, 이게 이제 이게 미들라인 프론탈 세타가 이제 이게 인지 능력 관련된 뇌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안 했을 때는 이 부분이 활성화 안 돼 있다가 훈련을 하게 되면 더 증가해가지고 이제 젊은 환자분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그게 첫 번째 네이처 논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논문인데, 이건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모름을 했을 때에도 이게 아동 집중력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아까 방금은 자동차 게임이었고요. 이거는 실제 보트 타고 가는 이보를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이었고, 특히 이제 이게 이런 집중력 장애가 있는 특히 유전형이 있다고 하는데 유전형이 있는 것도 애들이 게임으로 이제 이런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캐리어와 넌 캐리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논문이었었고요. 이게 올해 논문인데 실제 이제 이런 지금 임상시험 하고 있는 이 게임으로 임상시험 하고 있는 게 ADHD거든요. 그래서 소 환자들 중에서 ADHD 한 20명 되게 파일 테스트를 한 건데 이 중에서도 이제 4주 동안에 주당 5일 그리고 하루에 25분이 게임을 하게 되면 이런 보시면 이게 빨간색 군이 이게 Y축이 부모들이 봤던 ADHD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게 훈련하기 전이고 그 이후이고 9개월 이후이고, 빨간 군이 가장 원래 심했던 군 ADHD가, 초록색은 약간 있지만 좀 덜 심했던 군, 그리고 파란색이 정상군인데 실제 게임을 하게 되면 확 줄어들어가지고 되게 많은 개선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 논문이어서 실제 이런 게임을 하면 되게 정교하게 디자인된 게임인데 ADHD를 치료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게 이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짜가지고서 28일 동안 이런 게임을 하는 식이고, 대규모 이제 RCT로 이제 페이스 3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애들이 지금 목표를 하는 게 실제 이 치료용으로 인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보험사의 수가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아동들한테 치료용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테라피스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최근에 이제 FDA 승인받은 게 이 회사인데요. 피어 테라피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중독 담배든 술이든 중독 치료를 하는 것인데, 이런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그냥 상담받고 이런 것보다 더 잘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서 이게 지난 9월달에 여기 FDA에서 드노보로 승인을 받았던 것인데, 이걸 방금 보여드린 그런 게임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손데라고 하는 보이스 마커 통해 가지고 우울증 보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좀 파일럿인 것 같아요. MIT에서 라이센스 받은 기술이고, 되게 재밌는 게 6초 정도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우울한지 우울하지 않은지를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하여튼 이런 걸 우울증 속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은 AUC가 0.9 이상이 됩니다. 약간 좀 저는 약간 의아했는데, 제가 나중에 끝나고 물어본 것도 이거 어떻게 태깅을 어떻게 했냐, 6초 이거 어떻게 모았냐고 하니까 아마존에 보면 메케니컬 터크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걸로 했다 하는데, 사실 내가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만 AUC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것도 제가 페이북에 올렸더니 그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셨는데 뭐 이런 결과들이 보여드렸다는 것 정도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인데 구글은 아주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새로운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 그냥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거 뭐 그 작년에 자마 나왔던 논문 안전을 저희 딥러닝으로 하면 그 당면성 망원법 기전을 딥러닝이 안과 전문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언급을 했었고 이거 지난 3월달에 병리과학 논문인데 이게 카멜레온 그 16이라고 하는 그 유방병리 판독한 대회인데 여기서 이제 하여튼 뭐 작년에 우승한 팀을 또 구글이 더 또 올해 나온 논문에 또 앞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하여튼 뭐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웨어러블 할 때 되게 다양한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보면 그 흔히 말하는 그 소프트 센서, 여기 보시면 스티커 형태로 하는 웨어러블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제가 더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슬라이드만 제가 보여드려 넘어갈 텐데, 뭔가 이제 템퍼러리 타투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제 이제 뭔가,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게 뭐, EKG든 하이드레이션이든 뭐 이런 걸 다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실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이런 배터리 프리한 센서인데 이런 걸 피부에 붙이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잘 실제 그 표준이랑 비슷하게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애들한테 보면 이게 그 NICU 생생한 중환자실에서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에게는 간단한 거 붙이면 훨씬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 파일럿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병원에서 이런 것들 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알기 받아가지고 잘 이런 병원들에서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실제 몸에 붙이는 것들을 패치 형태로 붙이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게 봤던 것들은 이런 게 소프트 형태로 이게 뭐 그 스킨 컴패터블 이게 뭐 센서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땀 같은 걸 봐가지고서 이렇게 분석하는 뭐 그런 정도이고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실제 데이터를 잘 논문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이게 정확도 같은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건 스타트업 얘기인데 그 힐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라서 뭐냐면 이제 카카오택시나 우버처럼 의사를 부르는 거죠. 왕진 서비스입니다. 이건 여기 그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LA 위주로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닥터나 이런 그 뭐 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 뷰로크래시나 액세스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되게 붕괴되어 있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의사를 집에 불러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얘들이 뭘 하느냐 실제 이런 것들을 다 혼합하는 것들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벤티브 케어도 하고 그 프라이머리 케어도 하고 얼전 케어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특히 이제 애들이 뭐 미국의 의료비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아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주로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응급실을 안 가게 해서 환자들을 그래도 아끼겠다. 이게 한 번 부를 때 한 100불 들거든요, 이 기업이. 그래서 100불을 주더라도 응급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궁금했던 게 이 플랫폼에 의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풀타임일까, 파타임일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물어보니까 풀타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기로는 이제 한 60명 이상의 의사들이 되게 좋은 병원들만 써놨는데 이런 병원들 나온 좋은 의사들이 보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를 하게 되면 코스트 다운 시킬 수 있고 아웃컴도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특히 ER 응급실 가는 것들 많이 낮출 수 있고 불필요하게 약을 쓰는 것도 뭐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사실 기술적인 얘기도 원래 좀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기업을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 갔을 때는 주로 이제 약간 국가적인 뭐 비용 감소 이런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다는 건 얘기였었고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보면 뭐 되게 많은 하우스콜을 했었고 뭐 이만큼 투자받았고 뭐 그런 실제 자기들이 코세이빙 이만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제가 본 건데 작년에 제가 그 스탠포드 메리스텍스라고 하는 학교에 이거 작년 사진인데요. 똑같은 CEO가 나와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게 전 되게 1년에 800% 성장한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하여튼 되게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특히 또 이게 작년에 이번에 얘기 안 했는데 작년에 보면 이게 그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라는 게 그 주에서 하는 의료보험 아마 공공의료보험 같은 것 같은데 거기랑 이제 자기들이 여기 히일이 협력을 해가지고서 보험료 낮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의료 비용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결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벌써 9시인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헬스 여기 DC메드는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분 아시죠? 그 비스 계신 분은 특히 더 잘 아실 텐데 미노드 코슬라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썬마이클 시스템즈 원래 만들었고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코슬라 벤처스라고 하는 자기 이름 딴 벤처 캐피탈을 이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유명하죠? 미래에는 80%의 의사가 컴퓨터로 대체된다는 발언을 2012년도에서 엄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걸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런 발언이 국내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여기 학회에 불러가지고 첫째 날 마지막이었나?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채스, 그러니까 패널토이 같은 걸 했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요분이 엑토폴 박사님이고 이게 비노드 코슬라인데 이게 이제 엄청 또 과격한 발언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재밌기도 했는데요. 그걸 과격한 발언들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코슬라 벤처스가 실제로 되게 유명한 벤처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아까 UPMC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코슬라 벤처도 되게 많이 이 디스트레스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게 여기 나오는데 지프라 메디컬 비전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회사도 실제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제가 거기 보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생중계했거든요. 그래서 페북에 있으니까 또 한번 풀 영상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이제 필기했던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지프라 자기 투자자인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인도에서 이제 영상으로 데이터 판독을 1달러에 해준다. 그래서 인도에는 되게 이런 영상학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며칠 동안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게 있으면 뭐 이렇게 환자들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용하면은 되게 짧은 시간에 인간보다 더 높은 특이도와 민감도로 판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현재 인공지능이 없이 영상학과 판독을 하는 것이 범죄 행위가 같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영상학과 생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실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 얘기 하고서 제가 며칠 뒤에 이제 이 발표가 나섰죠. 그래서 지금 좀 이번에 또 누린 또 발표해가지고 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브라 메디컬 비전에서 1달러를 주면 영상으로 데이터 판독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팍스 같은데 아마 들어있는 것 같고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쫙 판독을 해가지고서 이게 보면 실제 이분들 의사도 인간이니까 자기 보는 거 외에는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봐주고서 어떤 장기별로 정상이고 이상이고를 띄워주면 이렇게 뭔가 의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지브라 메디컬 비전이 뭐 출시했는데 그런 얘기했던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얘기들도 근데 뭐 이 얘기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얘기를 많이 빗대가지고 했는데 뭐 인간보다 운전을 더 잘하니까 이제 앞으로 아마도 이제 인간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의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사람이 인간 의사가 진료하면 불법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진료하면 뭐 이런 되게 정확한 발언들. 그리고 이게 시약 개발도 향후에는 뭐 80% 인공지능과 20%의 실험으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근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나 이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심턴 베이스드 메디슨이니까 증상 보고서 하는 의료가 되게 옛날 구시대적이고 사라져야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놀라가지고 너무 근본적인 발언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데이터는 증상이랑 되게 상보적인데 왜 증상을 버려야 하냐고 얘기하니까 증상을 버려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뭔가 이제 피지올로직한 체인지가 먼저 나타날 텐데 이 변화를 이제 우리가 지금 못 읽고 있는 것 뿐이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체내에 되게 수천 개의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있다고 친다면은 이거 지금 다 읽으면 되지 않냐. 아까 이제 우리 바텀업으로 봤던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기도 한데 머지않아가지고 그냥 정기검진 받는 것보다 더 싸질 것이다. 이것도 뭐 예측하기 나름입니다만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의학 교육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 나오는데 또 의과대학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것도 재밌는데 자기가 스탠포드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했던 게 당신이 좋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가 아니라 수학과 전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되게 복제가 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과거에는 엘리베이터 하면 인간 오퍼레이터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다 하는 것처럼 이제 그 하버드 뭐 이런 얘기 했대요. 하버드 의과대학 학장도 학생을 교육하는 목표를 이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제 뭐 IQ가 아니고 뭐 EQ 아니면 뭐 이모셔널 엘리먼트 오브 케어를 중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던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엄청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자기 책임지실 발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얘기 같은데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COI를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합니다만은 혹시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많은 그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약간 우습게 보는 것도 지금의 패러다임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또 이게 우리가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 바뀐다면은 저런 게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메드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제가 디지털 피노타입이 돼가지고 진저아이오 MIT 미전에 나왔던 그 기업이랑 마이너스종 헬스를 말씀드렸고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 헬스케어에 돼가지고서는 에리벨 논문 냈던 그 기업이랑 버렐이랑 프리사이슬리 아이카블렉스 말씀드렸고 디지털 세라픽스는 피어테크 헬스랑 피어 세라픽스 이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프 센서랑 힐이랑 프로포스랑 토론할 것들 이게 이제 두 번째 학회의 마무리였고요. 그다음엔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배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한번 타고 왔는데 또 여기 탔었고 라켈스는 다들 아시죠? 어떤 곳인지는 라켈스를 오늘 오신 분 중에 라켈스를 모르시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여기 가고서 되게 감격했는데 워낙 많이 제가 보기도 하고 도움 받고 있는 그런 회사여가지고 또 DHP가 또 여기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행사할 때 처음에 가가지고 이게 등록할 때였는데 이분이 부대표예요. 하여튼 저 어떤 식의 회사냐면 샌프란시스코랑 실리콘밸리 베이스로 되어 있는 디스레스케어 초기 투자사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2010년도에 엑셀러레이터로 만들었다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도 막 떠나고 그랬는데 초기 투자사로 변신을 해가지고서 지금은 이제 VC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디스레스케어의 분야에서 글로벌리 봤을 때 가장 활발한 초기 투자사이고 또 리서치 펌이기도 하지요. 보면 이게 되게 많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포트폴리오 다 제가 캡처를 다 못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가지고서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는 클래스별로 이게 배치별로 엑셀러레이팅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그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 바꿨냐는 게 여러 명한테 제가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했는데 하여튼 자기들이 이렇게 클래스로 하면 6개월 교육하고 졸업시켜버리면 더 인볼브를 하기 힘든데 지금은 좀 더 딥하게 인볼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바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변명 같고 아마 돈이 안 돼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기 입구에 딱 들어가서 오른쪽을 좀 보게 되면 이 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게 되게 또 재밌는 특이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의 파트너라고 부르는 회사들인데 LP가 따로 있고 파트너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파트너가 뭐냐고 하면은 애들이 이게 제약사도 있고 제약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국 체인도 있고 그런데 컨설팅 펌도 있고 한데 어떤 거냐고 하면은 애들이 이제 되게 많은 딜들을 보니까 그 딜플로 애들이 어떤 기업을 검토하고 투자하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리서치 페이퍼 같은 거 많이 퍼블리시 하니까 그것도 원래 돈 받고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짜로 주면서 이게 연간 얼마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받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른 곳에 찾아볼 수가 없는 되게 희한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까 벨링건 기자님도 계셨던 분도 오셨는데 DHP는 저런 모델을 가질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해봤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었고 이거 뒤로 돌아보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엑서사이팅 하고 있지 않지만 입주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었고요. 이게 린다 뷰입니다. 그때 봤던 이분도 여기 회사 안에 사무실 차리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는 보면 이게 아까 또 질문 중에 저 이거 얼마 주고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돈을 더 주면 요거를 할 수 있었거든요. 돈을 더 주면
VIP 패스로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이노베이션 투어라고 해서 그 라켈스 혹은 라켈스의 관계사 혹은 포트폴리오 기업 두 개를 골라서 투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 더 주고 그 투어를 했는데 저는 라켈스랑 또 다음에 보여드릴 그 일루미나의 엑셀러레이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라켈스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제 제가 페이북에도 몇 번 쓰고 그 지인분들께 또 많은 그 고민을 토로한 그 슬라이드였는데 이게 제가 이번 미국행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슬라이드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이제 라켈스에서 1년 동안에 800개의 초기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800개의 기업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중에 1% 투자한다는 거, 8개 투자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엄청 풀의 차이가 크구나. 한국에 뭐 저희도 비슷한 일을 하지만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거 해커톤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도 100개 안 되거든요. 1년 내내 본 것들 해도. 그래서 그게 뭔가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서 해야지만 그 중에 좀 재밌는 기업도 나오고 그 뭐 성공하는 기업도 나올 텐데 그게 일단 출발점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 나가지고 하여튼 이게 국내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풀 자체를 좀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입주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발표했는데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에자일 MD라고 하는 팀이었는데 그 EMR에 들어가는 에픽 시스템이라고 하는 큰 EMR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테그레이션 되는 그 CDSS 하는 뭐 인공지능 툴이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EMR 내에서 쓰는 그런 툴인데요. 이런 그 프레딕티브도 해주고 뭐 처방할 때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매저 수치 같은 볼 때에도 좀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는데 주로 보는 것들이 보면 이렇게 이건 클릭해서 되게 쉽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되게 이카트라고 하는 여기 알고리즘 이름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다양한 논문에 증명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환자를 컨티뉴스하게 서바일런스를 해가지고서 뭔가 위험한 거를 미리 알려주는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이 여기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 나는 거를 미리 알려주 그 점수로 이제 위험물을 미리 알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ICU 트랜스퍼 하는 것들도 그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주로 EMR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위험 환자를 미리 골라내가지고 적정하게 이제 이렇게 뭐 21시간 일찍 알 수 있고 11시간 일찍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그 에즈랜드인데 그 팀이 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작은 팀인데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한 것이 그 일루미나 엑셀러레이터였는데 이게 이제 한 몇 블락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갔는데 그 또 이게 이제 그 보시면 이게 이분이 그 일루미나 엑셀러레이터 헤드 분이시고 힐릭스가 아마 일루미나 엑셀러레이터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힐릭스가 여기 또 힐릭스의 분이 나오셨고 이 두 분은 이제 저기 엑셀러레이터 있는 두 팀이 나왔는데 이 두 분은 별로 제가 임프레시브 하지 않아가지고 뺐고요 제가 그래서 뭐 이런 배치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한 3빌리언이 올해 사실 파이널리스트 올라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가서 우리 기업 있는데 3빌리언이라고 기억하냐고 했더니 말은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립서비스인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힐릭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힐릭스를 보면 그 일루미나라고 회사를 아시죠? 그 유전체 시퀀싱 하는 머신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제가 보는 그 시퀀싱 인더스트리의 밸류체인인데요. 이게 처음에 그 머신을 가지고 시퀀싱을 해야죠. 데이터 나오고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진단을 하든 뭐 수립을 하든 컨슈머를 가든 뭐 그런 식인데 여기 처음에 이제 일루미나가 엄청 많은 걸 이제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밸류체인을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힐릭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슈머 서비스로 가고 있는 유전 정보하는 그 앱스토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투웨이 스트리밍 같은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서비스 받아보면 되게 쓸모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애플이 앱스토어 만들듯이 뭔가 그 공개를 해가지고 앱 너네 만들어서 올려보라고 하면 좀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 힐릭스 같은데 까보면 재밌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제가 서비스 받은 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힐릭스는 홀엑솜 시퀀싱을 합니다. 얼마 해주냐고 한 80% 해줍니다. 단돈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해주는 거예요. 홀엑솜 시퀀싱을 엄청 싸게 해주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이 플랫폼 밖으로 못 가져나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한 것도 업로드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플랫폼 내부에서 시퀀싱을 하고 이 플랫폼 내부에 있는 앱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되는 뭐 그런 내가 약간 좀 클로즈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냐면 뭐 조상 분석 이런 것도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뭐 패밀리 관련도 있고 그리고 뭐 피트니스도 있고 헬스도 있고 뭐 영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보면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욕을 엄청 많이 먹죠. 그 어떤 이렇게 너무 흥미 위주로 간다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유전 정보에 맞는 그 양말을 골라준 것도 있고 여기 목도리 유전 정보 맞는 목도리도 있고 뭐 여기 뭐 저기 뭐 이거 이렇게 패브릭 골라주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야 저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들. 그래서 그 트위터 같은 데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되게 이릭스가 되게 컨셉을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유전 정보 인터넷 전체를 좀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나 했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 박스 받아가지고 했는데 요거 아까 말씀드린 에리베일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요거 풀리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 유전 정보를 보는 플랫폼이니까 그냥 그 홀엑솜 시퀀싱만 해가지고 이 많은 것 중에서 요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게 다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고 아주 일부만 받은 것이었는데 이거 제가 받아가지고 열어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보냈더니 쓰레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한 300불 넘게 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항목이 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우 액티비티에서 살이 찌냐, 뭐 이게 뭐 토탈 팻에서 그 살이 찌냐, 오베시티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되게 일단 항목이 적죠. 그리고 눌러 보면 이게 뭐 운동을 안 하면 뭐 웨이트게인 있냐는 얘기인데 뭐 좀 중간 버전 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클릭해 보면 유전적 저기 어떤 변이를 받는지 나오는데 제 치료타입도 안 나와요 이게. 이거 어쩌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보고 제가 돈 날렸구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되게 사업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제 첫 번째 날 일루미나 엑셀러레이터 투어였었고요. 또 이게 본 행사였는데 하여튼 뭐 그 UCSF 그 캠퍼스 중에 하나에 강당이 빌려가지고 했었는데요. 뭐 이게 뒤에 보면 되게 제가 좀 휴식 시간에 찍어가지고 많이 없었는데 꽉 찬 행사였었고 주로 이제 이런 그 패널 토이 같은 걸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슬라이드를 띄워놓으면 제가 알아듣기가 쉬운데 뭔가 자기들끼리 막 그냥 되는대로 막 얘기하니까 제가 많이 못 알아듣기도 하고 구조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좀 제가 전달을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주로 네트워킹이 아주 많이 강조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돈도 비싼 행사였는데 하여튼 이렇게 막 맨날 뭐 술 먹고 와인 파티, 와인 칵테일 같은 거 주면서 막 네트워킹해서 그런 것들을 주로 했었고 이런 세션은 거의 이렇게 뭐 아마 PT 띄워놓고 하는 발표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이런 정도로 이제 패널 토의를 하게 되는 그런 행사였었는데요. 뭐 이런 것도 보면 뭐 VC 분들 나오셔가지고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세 명도 한국계 분이셨는데 뭐 이런 세션도 있었고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뭐 아까 제가 손들어보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이거 실시간 설문조사 한 건데요. 청중들한테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에서 가장 뭐 촉망받는 그 기술이 뭐가 있냐, 뭘 것 같냐고 하니까 뭐 압도적으로 AI가 나왔죠. 그리고 뭐 VR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은 한 10%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보면 지금 이미 하입이 좀 있다고 하는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제가 손들어보라고 했던 게 이 내용인데 지금 디지털스가 많이 빨리 발전하고 있냐고 하니까 너무 느리게 하고 있다는 게 거의 80%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라이언 트랙이 한 20%, 그다음에 기대 이상이다고 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랑 미국이 보는 것도 거의 시각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기대만큼 빠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실적인 걸로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라켈스 대표인데요. 새로 이제 온 대표 친구인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로 치면은 아마 초반 이닝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고 뭔가 좀 더 이제 결과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할 때 보면 이런 친구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저 책에 썼던 오그메닉스라고 하는 EMR에 의사가 입력할 필요 없고 의사가 구글 글라스 끼고 그냥 환자 보고서 얘기하면 원격으로 있는 스크라이버가 전문 입력하는 분이 EMR 채워주고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분도
이 친구 만나가지고 제가 인사하니까 다음 주에 한국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프트뱅크 코리아 행사할 때 톡 하나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차 한잔하고 제가 책 줘가지고 책 주는 게 되게 좋아하던데 자기 사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행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분 아시죠? 그 딥러닝 사례천왕인 그 앤드류 영 교수의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제일 기대했던 세션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 기업도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모바일이 뜨면서 모든 기업에 모바일 기업을 사용하고 했듯이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도 모든 기업에서 뭔가 중앙 그 센트럴라이즈된 AI 유닛을 만들어야 된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공지능에 보면 주로 지금 다 뭐 CNN은 저희가 이미지를 중심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미지 분석 말고도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과거의 스피치에서 이미지로 발전해 왔듯이 다음에 아마 이제 그 자연 처리 같은 것에 역시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뭐 EMR이나 챗봇 같은 걸 얘기했는데 이분이 챗봇으로 메타라이즈하는 그 워봇이라고 하는 그 이날 그 발표했던 게 이 글인데,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여기서 발표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스탠포드의 멘탈헬스 정신과 전문가들이 만들었던 벤처의 그 이사회장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여기 조인을 했다는 그런 기사 나왔는데, 그 보면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페북에서 쓸 수 있는 챗봇입니다. 정신 상담하는 챗봇인데 해보면 실제 이제 그러니까 그 책을 보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터페이스 자체가 대화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워봇 검색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이거 뜨거든요. 한번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건데 막 설명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답변을 하면서 대화하는 형식 갑니다만은 이게 NLP가 막 제가 막 말을 써가지고서 그 자연어를 분석해서 막 하는 거는 거의 없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정해진 답변들 중에서 제가 뭐 이렇게 점수 매겨보고 아니면 뭐 오케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누르면 대화가 진행되면서 뭐 이런 정보도 제가 얻고 뭐 도움이 되는 영상 같은 거 띄워주면 좀 보고 뭐 이런 식이었었고,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세션을 가지는데 세션에 각 날의 세션의 마지막에는 이런 심텀을 좀 아니 뭐 이렇게 어떤지 좀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막 이렇게 주변에서 쓰면 잘 못 알아들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NLP가 아주 정교하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요 워봇이라고 하는 이 챗봇이 논문으로 나와서 우울증에는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올해 나온 논문인데 뭐 되게 파일럿 테스트 했습니다만은 아마 스탠포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고, 뭐 셀프 헬프 챗봇인데 뭐 우울증 효과를 보기 위해 가지고 한 70명을 2주 동안 해가지고서 대중은 놓고 실험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랑 그 앵사이티를 둘 다 봤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니까 그 대조군은 그냥 책 주는 거였거든요. 인포메이션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거였고, 실험군이 챗봇을 2주간 쓰는 거였는데 우울증은 뭔가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앵사이티는 둘 다 감소를 해가지고서 그게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대조군에 비해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규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제도 되게 큰 하나의 얘기인데, 이게 여러 그 행사에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뭐 칼럼도 쓰고 저도 시각처 가서 얘기했던 게 우리로 치면 시각처장이거든요. 미국의 FDA 그 국장인데 이력이 엄청 화려해요. 의사이기도 하고 제약업계에 엄청 오래 있었고 되게 그러니까 산업이랑 기술 다 아는 뭐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오고서 이제 이 FDA 혁신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또 시각처에도 보면 이런 분이 좀 오면 안 되겠냐고 제가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이분이 와가지고 보면 엘렉트폴이 텔레콤 되게 원격으로 토론을 했는데 얘기한 것도 보면 야, 너도 23andMe가 의료기기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 국장이 이걸 밴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이분과 함께 그 바꿀 파텔이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이분이 그 디지털 헬스 유닛이라고 하는 그 FDA 디지털 헬스케어 아예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고, 내년도에 바이오코리아 2018년도에 규제 세션을 제가 지금 오거나이징 하고 있는데 이분 제가 지금 불렀거든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혁신을 이끌고 있는 분이랑 가지고 불렀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좀 점핑을 하고 지금 어떤 식이냐면 혁신을 지금 되게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이게 규제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지난 7월달에 나온 것이 그 디지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 당연히 우리가 혈압계를 만들었다, 엑스레이 기계 만들었다 하면 그 기계를 기반으로 인허가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기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기반으로 규제하겠다고 한 것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엄청 그 기업들의 자율성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리설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을 갖추면 요 기업에 그 프리설티피케이션을 주고 요 기업은 그러니까 거의 프리 패스를 줘가지고서 얘가 앞으로 뭐 하는지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그래서 이 기업은 그냥 인허가 과정을 아예 그 건너뛰거나 아니면 되게 간소화된 것만 거치고서 출시할 수 있다는 걸 해가지고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인데 되게 파격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면 개발을 하고 이렇게 개발하면 임상시험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걸 데이터 만들어서 그 데이터 가지고 인허가 받고 그다음에 그냥 출시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일단 개발하고 여기 프리서티피케이트 받는 그 기업은 개발하고 그냥 출시를 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 리얼월드 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엄청 파격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기업을 이 조건을 어떻게 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8월 달부터 이게 모집을 했는데 9월 달에 그 발표가 됐습니다. 9개 기업이 이제 파일럿 테스트하는 기업이 발표했는데 애플, 삼성,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형 IT 기업들도 있고 존슨존슨의 로슈 같은 뭐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도 있고 핏빛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중독 치료하는 그 회사들이나 요거 유전정보 분석하는 기업인데 이런 스타트도 있고 요건 또 그 비영리 기업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조직을 골라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들이 보면 제가 갔던 학교에서 계속 얘기 나왔었고 갔을 때 이게 막 나왔을 9개가 막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의 질문도 되게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더 최근 뉴스입니다. 이게 한 2주 전 뉴스인데 그 제조사 기반의 규제를 더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어서 유전 정보까지 이제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인데 일단 요거는 이제 안입니다. 그 확장된 건 아니고 일단 약간 스탑 국장이 이제 안을 내놓은 건데 트레이스레미 같은 기업들이 유전정보 특히 유전정보 서비스 중에서 질병 위험도 계산하는 거를 병원을 거치지 않고 DTC로 다이렉트 컨슈머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다가 이제 예전에 2013년도 말에 그냥 다 금지당하고 못하다가 하나 풀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국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유전정보 질병 위험도 분석을 DTC로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개발사를 중간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지나고 보니까 엄청 의미심장했는데 이 질문이 보면 지금 답변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식이냐면 DTC 검사를 한 번만 의료기기로 인허가 받으면 한 가지 종류에 대해 가지고만 그 다음 것들은 그냥 구속 검사는 규제 면제해가지고 다 해주겠다 하는 것이어가지고 아직 그냥 안건 정도입니다만은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트레이스램이 한 번에 지금 아까 예전에 120개 하다가 지금 다 거의 못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다 풀리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한국에는 보면 이게 오늘도 제가 기사 나는 것이 보면 이거 되게 바보 같은 규제 완화였다. 뭐 이거 풀론이 차라리 아픔만 못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려도 기사 나왔는데 하여튼 뭐 그게 이건데요. 그래서 작년 6월 말에 이렇게 풀렸어요. 보면 이게 국내에서는 12가지 항목들에 대한 그리고 또 유전자까지도 지정을 해줘서 요것만 DTC로 할 수 있다고 풀었죠. 근데 이게 미국이랑 사실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질병 위험도, 약물 민감도, 보인자, 웰리스, 뭐 조상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글로벌리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다 풀린다 이런 미국이나 이런 얘기들인데 한국은 사실 이렇게 분류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안 돼 있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항상 하면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신다면은 한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여서 이게 이제 규제가 강하다 약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그냥 별도
분류 체계를 만드셔가지고 그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우리가 제가 어제 시각차 가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되게 많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되고 최소한 이게 글로벌과 너무 갭이 커지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었고요. 이게 다 규제 얘기들이었고 라켓에서 했던 걸 마무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투어 갔을 때 이제 일단 마켓스 구경하고 예전에 액트 봤었고 윌리엄 엑서더 액트 봤었고 앤드류 교수에게 챗봇 얘기들이랑 규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분이 더 지났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슬라이드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것들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스킬 혁신이 굉장히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에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를 많이 못 느끼고 있지만 보면 이게 기대만큼 되게 빠르진 않지만은 이게 기술이든 기업이든 병원이든 뭐 투자 VC든 규제이든 전체 생태계의 발전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스가 우리가 보기에도 한 3, 4년 전만큼 되게 막 핫하고 팬시하고 이런 분야가 더 이상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뭔가 하이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 무대에 한국은 이게 살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그 발표를 하는 기업이든 연구자든 그냥 학교에 가든 저 같은 참석자든 조차도 전무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그 병원이든 제약사든 여기 기업이든 결국에는 스타트업 유해가 통해가지고 혁신이 구현되고 있고 한국에도 결국에 이게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걸 많이 느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적인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경우에 스타트업이 한국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필요하다는 것이고 슬라이드를 안 누르고 왔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세 번째가 FTA 규제 혁신. 이 규정에 보면 규제 자체로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규제가 결국에 산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규제가 풀리면 결국 산업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FTA가 보면 되게 과감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과연 갈 것인가에 대한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특히 한국에 보면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통정리하려면 결국에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신 분들 중에 공무원이나 정보분들은 안 계신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글로벌 트렌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술 중에 역시 인공지능이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VR, 블록체인, 스피커 등등도 나왔었는데 하여튼 인공지능이 압도적으로 글로벌에서도 보면 되게 관심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는 당연히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또 기술이 되게 빨리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이 하이브를 높은 기대를 좀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오늘 논의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이번 RSNA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시카고에서 하고 있는 미국의 영상학회가 거기에도 지금 인공지능이 가장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데 또 룰리스든 아까 지구라든 비노든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또 출시하셔가지고 룰리 같은 경우 보면 클라우드로 지금 런이었나요? 지금 아무나 다 써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원가도 다 본인 책임하에 써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되게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가 이제 되게 큰 한 해였는데 IPO나 M&A는 사실 활발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VC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M&A 같은 거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큰 기업이 또 M&A를 할 수 있다고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트렌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데이터 드리븐 헬스케어, 특히 바텀업으로 하고 있는 일단 데이터 많이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 무모한 도전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국내는 왜 이렇게
좀 무모하면서도 도전적인 기업이 안 나올까? 그런 또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FTA 혁신들을 보게 되면 이게 또 국내는 어떻게 바뀔지도 되게 주목하실 부분인데 결국에 일단 규제가 혁신되게 되면 지금 산업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규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규제가 확 풀려버리면 산업화 자체도 되게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다 풀리게 되면 또 이게 완전 부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 국내도 어제 시작자 가서 얘기해보면 많은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국내에서도 이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호플리 드는 것이고 뭐 저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세라픽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수가받는 앱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아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룸이나 오마다이스 같은 원래 식단 관리 같은 거 해가지고서 당뇨 예방 프로그램에 수가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이게 수가받는데 잠깐 문제가 좀 걸림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을 이게 어떤 거냐면 당뇨 효과가 아웃컴이 결국에는 체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집에서 원격으로 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집에서 체중계를 해가지고 기록하는 걸 과연 믿을 수 있냐 이 이슈였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되게 지금 이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제 보험의 수가를 받는 선례를 보여주는 게 업계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스타트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홍보를 좀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DHP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을 셀렉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한국에 있고 일반이랑 의료 있다고 치면 한국에서 의료 보는 거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의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세 명이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 몇몇 명까지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소기 기업들 많이 오피스하우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불러가지고 자문도 해드리고 요 기업들 중에서 뭐 3빌리언이나 매니아 서지컬 마인드나 아니면 닥터 다이어리 같은 기업들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몇 가지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창업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주변에 또 저희 소개도 해주시고 또 많이 찾아오시면 저희가 팀 닿는 대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들 거의 끝났는데요. 강의 슬라이드랑 영상 같은 거 제 블로그 있습니다. 구글에 제 이름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슬라이드 이미 올려놨고 영상은 제가 한번 또 변환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 좀 할 텐데 심플로 통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좀 받은 거 제가 보면서 답변을 좀 드릴 테고 전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혹시 먼저 가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지금 아까 자리가 빽빽한데 셀프 자리 정리 하시면 저 뒤에 아까 자원봉사 하시는 친구들 약간 안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 뒤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